네, 세무교육 매니저 삐니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립니다. 그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좀 옮겨가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물건 샘플을 소개할 때 경상권도 소개하겠지만 서울, 경기 남부권 이런 곳들도 아마 물건을 예시로 들면서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사업을 또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서울 경기권의 물건들도 많이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좀 더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 하면 일단 경매 진행 과정도 과정인데 낙찰되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명도할 때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종종 전해 듣고요.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전혀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궁금하다. 분위기, 온도, 그리고 인도가 어렵지 않냐. 있는 사람을 내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들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숙박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숙박업은 모텔도 있을 것이고 펜션, 호텔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저희가 상업용 물건을 많이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낙찰 및 명도도 같이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숙박업소나 펜션이나 호텔이나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안내사항이나 조금 조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요즘 경매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하시죠? 자, 요게 지금 우리 지원에 있는 경매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사진을 한번 모습으로 담아봤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우리 지역 경매 법정을 워낙 많이 가다 보니까 보좌관님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찍은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경매 법정 가셔가지고 촬영이나 사진 찍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동의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동의 얻어낸 거는 저희가 매수 대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초보분들이 경매 참여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자료로 쓰게 사진 한 장만 좀 찍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이 촬영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 받으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경매 법정의 분위기입니다. 요즘 분위기예요. 저희가 거의 매주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옵니다. 12월 말하고 1월 초쯤에는 굉장히 좀 썰렁했거든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물건이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 특정 물건에 많이 몰려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 물건 저 물건 많이 막 이렇게 붙는 건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의 법정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경매 법정들도 특정 물건이 많이 떨어지면 특히 요즘 아파트 그죠? 약간 보합이다가 살짝 오르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 이제는 많이 떨어진 거 하나 잡아도 되겠다. 이래서 많이 떨어진 거는 좀 여러 명이 달라붙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상업용이나 토지 같은 경우도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고 약간 메리트가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이 붙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시장에 비해서 경매 시장은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주워 놓으면 되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지금 보합장에 살짝 오르는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 지금 매수 심리는 진짜 급매로 지금 물량 소화가 거의 다 됐는데 그런 물건이 나오지 않고서는 매매로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팔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 올랐으니까 조금 먼저 팔면 되겠다.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줍줍 그게 이제 기준이 돼 있으니까 아예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시장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를 따라오지 않겠나. 특히 하반기에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만료가 되잖아요. 2021년 하반기쯤에 이제 계약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임대인이 갭투한 물건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 못 맞춰서 또 싸게 던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저희도 예상일 뿐입니다. 자, 경매 법정의 시장은 이렇습니다. 참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경매 진행 과정 얘기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앞번 강의에도 살짝 언급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낙찰이 되고 나면 2주 뒤에 잔금 내라고 날라와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 한 2주하고 2, 3일 지나면 등기론이 날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잔금을 납부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소유권이 됩니다. 등기를 안 쳐도 여러분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잔금을 낸과 동시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점유자가 소유자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소유자인 경우는 인도 명령 결정이 좀 빨리 떨어지고요.
한 일주일 있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는 인도 명령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라지더라도 강제 집행에 대해서 배당기일까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조금 딜레이해서 봐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 집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잔금을 내면 한 달 정도 뒤에 배당기일이 잡히거든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도 나오고 저희 사이트에 나오는 보이는 부동산 경매 거기에도 이렇게 배당기일이 배당 날짜가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 명령 및 강제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임차인의 경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일주일 이내에 결정이 떨어지면 그 결정 정본이 각 점유자, 물론 낙찰자에게도 가지만요. 그렇게 송달이 됩니다. 그래서 송달을 받게 되면 송달을 받은 날짜 이후로 해서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낙찰이 되면 인도 명령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도 이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으니까 상대방은 이사를 가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법원에서 등기가 그렇게 인도하라라는 결정 정본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나가시는 거고요. 인도 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됐다면 이제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한다든지 인도에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자, 이때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관님하고 현장을 갑니다. 가서 점유자에게 직접 전달을 합니다. 집행을 할 것이니 인도에 응해 주세요라는 그런 서류들을 건네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집이 비어 있다면 건물이라고 치면 그 건물이 비어 있다면 강제 개문을 해서 안에다가 이제 붙입니다. 그게 이제 1차 계고고요. 그렇게 2주의 기간을 주는데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2주 뒤에 2차 계고를 나갑니다. 마찬가지 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렇게 전달했는데도 인도에 협조를 안 한다. 2주를 주거든요 또. 그러면 2주니까 또 한 달이 걸립니다. 강제 집행 신청하고서. 그래도 인도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최종 집행 날짜를 정하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은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을 냅니다. 그죠? 잔금 내는 시점기에서 인도 명령 결정 정본이 하달이 되고 강제 집행 신청해서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전혀 협의가 안 될 때는 최대 잔금 내고 인도까지 강제 집행까지 2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인도 명령 신청 낙찰과 동시에 그리고 결정 정본이 나에게 도착을 하게 되면 현재 점유자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고 1차 계고 나간 후에 또다시 협의를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협조가 안 되면 2차 계고를 같이 또 나가게 되고요. 그래도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비어있는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 즉 다시 말해서 집행을 할 거다, 인도 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등기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한 3번 정도 등기를 더 보내요. 그게 2-3주 정도 걸리니까 2달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어서 부재해서 받지 않다 하더라도 인도 명령 결정이나 집행 계고는 다 진행이 됩니다. 인도 명령 결정은 한 3번 정도 이제 보내고 나면 안 받더라도 송달로 간주해서 인도 명령 결정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2-3주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이고, 집행 계고 같은 경우는 없으면 개문을 해서 안에다 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보다 2-3주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강제 집행 신청을 해서 집행 계고를 1차로 나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개문을 했다면 그 안에 이제 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짐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인도가 끝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고 물건도 없다 그러면 어차피 그 집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번호키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짐이 하나라도 있거나 쓸모 있는 짐 무언가가 있다면 그 순서를 밟아 나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부재한 경우는 집행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원칙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과정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 사람을 대면하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밟아 나가셔도 되고, 내가 경험을 삼아 해보겠다 하시면 이 과정을 잘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단 내가 협상을 좀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셔도 좋은데, 낙찰자가 협상을 하게 되면 주로 이사비나 이런 거 많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채무자나 점유자는 내 권한을 뺏은 사람, 낙찰자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좀 불편하게 응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사비를 더 달라 하기도 하고 일부러 더 좀 버티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을 내가 직접 해보겠다면 그 과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보시고, 사람 맞닥뜨리는 게 어렵다 하시면은 대신해서 이 과정을 도와주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요, 한 90%, 19 정도는 웬만해서는 뭐 집행 안 하고 다 마무리가 돼요. 이사비 협의도 어느 정도 되고요. 근데 간혹 보면 무리하게 이사비를 달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집행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금액을 이제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파손해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파손하면 기물파손이거든요. 재물손괴예요. 나는 이미 낙찰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제 무단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재물손괴로 이렇게 부숴놓고 가는 거 있거든요.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형사고소로 지금 진행되는 건이 있어요. 이렇게 막 부셔놓고 가거든요. 이게 억울한 거죠.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주는 것 같으니까 이사비도 원하는 대로 안 주고 대가를 안 주니까 자기 거 빼앗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화나서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망치로 부수고 그럽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면 돼요. 사실 내부에 이렇게 기물을 파손했다면 그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문을 잠궈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엉망으로 부셔놓은 거 이거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물론 그전에는 깨끗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현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복도까지는 밖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때는 멀쩡했고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증빙이 되겠죠. 그렇게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고요. 증거 확보를 못하더라도 소송을 한번 넣어볼 수 있다. 민사 손해는 민사대로 하고요. 형사고소는 형사고소대로. 재물손괴이기 때문에 형사건입니다. 합의 안 하면 가중되고 벌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집행을 할 때 진행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이사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이사하고 똑같이 모든 짐을 다 드러내요.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법원 용역업체가 보관해두는 보관 장소에 3개월 동안 보관을 하게 됩니다. 집행이 진행되면. 그렇게 해서 3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요것도 유체동산으로 해서 경매에 붙일 수도 있고요. 낙찰자가 낸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 집행하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보관료도 들고 그걸 상계해서 본인이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숙박업소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볼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저희가 안내를 드릴게요. 자, 숙박업소가 대표적으로 뭐 모텔, 펜션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호텔도 있긴 한데 주로 이제 모텔, 펜션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져 가지고 2년 동안 숙박업소가 제대로 영업을 못했죠. 그래서 쓸만한 것도 간간히 나와요. 물론 이도저도 아닌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싸게 나온 물건이라도 여러분들 임장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좀 쓸 수 있는 물건인지 정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복구를 하고 나서 손님들을 컨택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니면 광고로 집행을 했을 때 사람이 올 수 있게 하는 경쟁력, 내부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할 수가 있는 정도인지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숙박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반 그냥 경매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모텔을 낙찰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가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치적인 장점을 어필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위치는 별로이긴 합니다만 내부 시설을 좀 잘 정비해서 어느 정도만 정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으면 좀 정비를 해서 광고 앱이라든지 SNS 작업을 통해서 손님을 유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추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주변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숙박업이나 모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조언을 얻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짜도 있어요. 원래는 잘 되던 자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쓰러진 곳들이 많거든요. 대출 내가지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거 몇 개월만 영업 안 돼도 힘들어진 거는 뭐 뻔하잖아요.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만 컨택을 하시면 괜찮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정말 많이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특히 지방은. 자, 요거는 저희가 대구의 모험 모텔인데요. 얘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숙박업을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 뭐 모텔, 호텔, 펜션 이런 것들 볼 때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되느냐면 일단 숙박업은 시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외관의 상태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내가 비용이 얼마나 좀 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숙박업을 타진하시는 분은 저희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연결을 해서 진행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희가 아니라 하더라도 숙박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조언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운영 유지비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매출 그리고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피 붙여 나올 것인지 몇 년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전략도 짜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영업에 관한 허가권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은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영업 허가권은 이 부동산과는 또 별개거든요. 부동산이 매각이 됐다고 해서 영업 허가권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영업할 곳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 승계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영업 허가권은 여전히 따로 두고 있습니다. 토지에 뭐 개발할 때 건축이나 그런 허가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별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숙박업 같은 경우는 영업 허가권이 일단은 내가 낙찰을 되고 잔금을 내고 나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꿔주지는 않아요. 본인이 영업 승계에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업 허가권자 이전 소유주가 되겠죠.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영업 허가권 때문에 뭐 안에 지키도 지키겠지만 영업 허가권 때문에 기존 소유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비용을 요구하죠. 5천 주라 1억 주라 2, 3천은 기본이고요. 막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 금액을 주고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하는 게 낙찰자가 협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사실. 근데 수긍이 가는 금액이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뭐 많이 달라고 막 고집을 부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존 허가권을 취소하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주니까 새로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허가권을 직권 취소하려면 기존 사업자를 폐업시키든지 아니면 6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빙해서 6개월 뒤에 신규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가 이전 소유자죠. 내가 낙찰됐으니까 본인이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폐업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기존 허가권을 취소를 하려면 나는 6개월을 문 닫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6개월 동안 영업 안 하는 걸 확인해야 지자체에서는 허가권을 취소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참 법이 웃기죠,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게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를 본인이 이전 소유자가 폐업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는 어떻게든 하긴 하는데 이 역시도 민원의 요지가 있다 보니까 기존 사업자가 자기가 안 했는데 왜 폐업을 하냐 하면서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좀 꺼려합니다. 직권 폐업을. 하지만 적법한 증빙과 담당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폐업 안 된 걸 직권 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영업 허가권을 직권 폐업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의 요령과 노하우가 좀 필요한 대목인데 어찌됐건 직권 폐업을 해서 내가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이전 사업주하고 원만하게 협의 승계가 안 된다면 직권 폐업을 시켜서 내가 신규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기존의 허가권을 직권 폐업시키고 내가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또 있어요. 새로 신규를 냈을 때 어려운 점들이 생깁니다. 자, 해당 숙박업소가 만약에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해왔다라고 칠게요. 근데 관련 법규는 계속해서 개정이 돼 나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숙박업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소방법도 까다로워졌어요. 방염도 그렇고요. 규격도 달라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하려 그러면 또 비용이 꽤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긴 할 거지만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관련 법규에 맞춰서 인허가를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 사업주가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이거 직권 폐업하기도 쉽지 않고 직권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신규로 하려면 너네 돈 들 거야. 돈 내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협의를 해보시고 너무 과하다면 안 해도 돼요. 신규로 해도 다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비용이 조금 덜 드냐 이 차이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좀 능통하신 분이 있으면 조언을 받는 것도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기존 영업 허가권에 대해서 승계를 받든지 내가 신규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까지 뭐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매입을 검토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펜션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는 곳은 이제 숙박업일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숙박업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 비도심 같은 경우 좀 한적한 곳에 읍면 단위에 있는 이런 펜션은 농어촌 민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가구 주택인 경우도 있고 그렇게 숙박업이 아니라 일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 민박 형태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죠. 70평 예약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비도심의 펜션, 농어촌 민박 형태의 숙박업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이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존에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신고제처럼 내가 비도심에 내 집에서 살면서 방을 한두 개 내어주면서 이제 추가적인 부가 수입을 해라 라는 게 이제 농어촌 민박의 개념인데 지금은 좀 와전돼 가지고 완전히 사업 형태로 숙박업 형태로 이렇게 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펜션에서 화재가 난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더더욱 까다로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숙박업을 한다고 치면 최근에 이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이제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반 사항, 실제 불법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해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6개월, 예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요. 전입을 해서 읍면 단위의 펜션에 소유주가 전입을 해서 6개월이 도래돼야 그때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도심의 펜션 뭐 이런 거 낙찰 받으실 때는 기존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수관로가 들어와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은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6개월은 전입 후에 6개월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 점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숙박업 같은 경우 뭐 모텔도 마찬가지, 비도심의 펜션도 마찬가지, 이런 기준들이 좀 강화가 되고 변화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텔이나 일반 숙박업 같은 경우는 건물은 내가 받아오지만 인도도 가능해요. 인도 명령 결정받고 강제 집행해서 인도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허가권을 가져오는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해보셔서 진행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상이 어려우시면 협상을 좀 잘할 수 있는 분과 같이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과하게 이사비를 달라거나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할 때는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경매 진행의 상황, 그리고 요즘 경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